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인사이트 얻어보죠.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클로징벨만 여기서 했다고 약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베타 테스팅을 다 하고 테스트베드로 써서 이제 돌아갈 수 있겠거니 해서 이제 모신 겁니다. 부장님. 네, 아니 뭐 괜찮습니다. 항상 귀중하게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네, 클로징벨하고 이제 지금 마감 시황하고 약간 컨셉이 네. 마감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이라서 약간 오버랩이 될 수 있거든요. 약간 견제하시나요? 그렇죠. 견제단? 아. 견자단이 아니고 견제단이 돼버리시나요? 거기 뭐 박하윤 앵커 아. 들어오고 힘을 굉장히 실어주는 거기는 뭐 박하윤인데 그런- 여기는 박재영 있고 김영롱 있고 막 그래가지고 뭐 너무 힘이 균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길어지는 운동자.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머리 기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머리 기르고 있어요. 생머리로 길러야 할 네. 텐데 그러면. 스트레이트 합니다. 네. 금요일이니까 여러분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부장님이랑 여기를 이렇게 비교합니까? 클로징벨은 우리 베타 테스트하는 방송인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 예, 뭐 하여튼 뭐 최선을 각자 다 해야죠. 네. 그러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퇴근길하고 클로징벨 둘 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동향부터 오늘 금요일이어서 올랐으면 좀 좋았을 텐데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코스피는 10.7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보였는데요. 역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의 실질적 성과가 부재했다는 평가도 시장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 just one word, 딕테이터, 독재자라는 이야기가 계속 떠오르죠. 외국인 선물 매수와 현물 매도 출발, 기관은 현물 매수와 선물 매도 출발을 보였는데요. 장 초반 주가지수 선물 하락으로 추가 낙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역시 오늘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첫날 급등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의 블랙홀 현상이 그쪽으로 또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천하제일 전국 단타 대회가 오늘도 또 열렸죠. 네. 그런 게 열렸습니다. LCC라든지 UAM 그리고 통신과 일부 건설주들 그리고 렌터카와 반도체 소부장, 미용기기와 자동차와 부품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그 코스피는 3분기 실적 시즌 종료 후에 이제 아시아 증시에 동조되면서 약 2,500포인트 부근.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목균형대 그 구름대고요.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한선 정도에 있는 기술적인 저항대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하락세를 보였고 외국인들은 코스피 순매도였지만은 코스피 200은 오히려 순매수를 보였는데 역시 삼성전자에 집중되는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11월 들어서 삼성전자 포함한 그 반도체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주 약세를 보이면서 대형주 중심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1시를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장중 저점을 하향 돌파했고 낙폭이 확대가 또 됐는데 다만 이제 미국채 금리 같은 부분들이 하향 조정됐고 연중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된다는 기대감 그리고 유가 하락 등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증시를 좀 짓눌려왔던 변수들이 좀 그래도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죠. 예, 새로운 악재로 인한 하락이 아닌 뭐 기술적인 측면으로 시장은 이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 약간의 숨고르기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0원 초반으로 하락했지만은 하락세는 좀 제한적이었고요. 업종별로는 오늘 이제 항공주 강세 속에 운수장고 상승이었는데 역시 뭐 WTI 기준 70달러대 초반 정도까지 빠지니까 예. 항공주들 특히 이제 4분기 겨울은 또 성수기에 접어듭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또 흐름은 상반기까지는 LCC가 강했지만 최근에 장거리 노선, 그러니까 국적선이 상당히 또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어서 역시 이쪽도 좀 주목을 하는 부분인 것 같고 업종 내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장중 13%대 급등을 보였는데 이 관련해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와의 협력 확대 가능성이 좀 부각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통신 3사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도 3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반면 이제 석유의복과 유통업 등 소비업종들이 다소 부진했고 카카오나 네이버 등과 같은 인터넷주도 차익 실현이 일부 나왔다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엔터주도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서비스업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배터리 셀업체 변동성 확대되면서 전기전자도 하락세를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기관 매물이 출회되면서 장중에 800선 하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업종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면서 엔터 3사 일제히 하락하면서 오락 문화가 약세였고요. 2차전지 밸류 체인도 게임주 약세에 더불어서 일반 전기전자나 디지털 컨텐츠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테마별로는 유전자 가위 쪽으로 부각되면서 툴젠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실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눌려 있었지만 에코머티가 온 관심을 다 잡아먹어서
에코머티에 대한 그런 관심도는 살아 있었다. 오케이. 처음에 뭐 두산 로보틱스도 좀 그러지 않았나요? 음.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부정적이었거든요. 싫어하죠. 아니 싫어하기 왜 말을 그렇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니 저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면 들어요. 아, 객관 내가 갑니다. 그냥 마음이 싫다는 게 아니라 감정 배제합니다. 기관 청약이 약간 실패했었잖아요. 그렇죠. 기관 청약이 실패했고 상장하기 전에 이제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그 상장 이후의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고 기관이 사실 보호예수한 게 한 3%가 안 됐던 걸로 알거든요. 그럼 사실 그러면 시작 단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뭐 청약 그 흥행에 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데 공모가도 하단이 나왔고 근데 바로 밀어 올려 버리더라고. 그런데 에코프로는 하락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이제 자회사가 분할 상장됐으니까 그 밸류가 사실 에코프로 쪽에서는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주사 쪽에서는 사실은 따로 이 부분이 빠져나온 거니까 뭐 그만큼 반영을 해서 또 빠졌다고도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평가액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분표 평가액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뭐 원래 그 안에 속해 있던 이익이 어쨌든 어떤 평가 밸류에이션이 바깥쪽으로 따로 평가를 받는 국면이니까 에코프로 쪽은 사실은 그게 빠져나간다고 보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고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래 직전에 뭐 며칠 전에 갑자기 뭐 3분기 적자 이야기를 파도 영향으로 좀 저희가 추정은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또 약간 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었지만 그래도 머티리얼즈는 오늘 그래도 급등을 일단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2차 전지 쪽은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조금 약세 국면으로 수급이나 그 다음에 실적도 그럴 것이다. 특히 이제 4분기만 놓고 보면은 3분기 대비로도 QOQ 한 14에서 15% 정도 조금 더 빠질 걸로 보는 것 같아요. 리포트들을 읽어보면. 네. 그래서 국면 전환은 내년 1분기 정도 바닥을 놓고 이제 이렇게 성장을 좀 한다라고 좀 보수적인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에코프로 그룹 자체로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이었고 머티리얼즈는 단독 상장을 하니까 에코프로 내에 있던 밸류에이션은 그만큼 조금 빠져주는 게 사실은 맞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박님께서 박 부장님 시황 정리 항상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1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리액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가? 너무 다른 경제 방송에서는 아닌가? 아프리카 팝콘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초식남님이 언제부터 에코 고평가 얘기를 함부로 못하는 시대가 됐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뭐 얘기하면은 가방 끌리고 길 막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이거 생활이 안 되는데 여기 함부로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도 살아야죠. 애가 둘입니다. 저희도 고충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코스닥에서 엔터 3사 일제히 하락 이랬는데 이거 하락폭이 꽤 깊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오늘 엔터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전조가 보이기도 했죠. 얼마 전에도 이제 앨범 판매량 에스파. 뭐 에스파 그다음에 스트레이키즈 등등 제가 한 번 최근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동 뭐 1일차, 3일차 누적 이렇게 판매량 관련해서 그 전작 앨범과 비교되는 표를 한번 가져왔던 적도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여전히 오늘 이제 좀 이슈가 됐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일부 그 기획사 관련해서는 이제 목표 주가 하향 조정도 일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하반기부터 앨범 판매량 성장 정체가 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이제 시작을 했다고 코멘트를 하면서 올해까지는 팬데믹으로 인한 어떤 공영 수요가 앨범으로 이전되는 등 덕분에 앨범 판매량이 가파른 성장이 가능했다. 상반기만 놓고 본다면은 앨범이 진짜 역대급으로 팔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앨범은 어차피 그 신작이 나오면서 한 분기 정도 지나면은 이제 그게 구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비용 처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분기 정도부터 팔리는 것은 대부분 이익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초기 3개월 정도 바짝 많이 팔면서 뒤쪽에 쫙 올라오면 굉장히 그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아시아 중심의 코어 팬덤 확장기는 조금 벗어나고 서구권까지 아우르는 대중적 흥행기로 진입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코어 팬덤 규모의 척도인 앨범 판매량 성장 성세가 일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중국 팬덤의 전반적인 공구 수요 감소 영향도 있다고 해석을 했는데 일례로 이제 스트레이키즈 중에 가장 중국 팬덤이 강한 현진향 중국 공구가 맥스턴트 앨범 32만 장 그리고 파이브 스타스 앨범 41만 장에서 락스타 앨범이 16만 장으로 최근에 이제 약간 급감한 추세가 좀 나왔다 밝혔습니다. 네. 같은 날 신보를 발매한 에스파도 직전 앨범 마이 월드 중국 공구 100만 장을 기록했지만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6일 룩의 전체 초동이
앨범이 80만 장에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고 공식 수출 데이터만 보더라도 중국향으로 나가는 물량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게 스트레이키즈 관련된 자료인데요. 이게 JI 고스레라는 어떤 플랫폼에서 제가 감사하게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스트레이키즈 컴백 정리를 보는데 초동 판매도 소폭 감소를 했죠. 461만에서 370만으로 좀 감소했고요. 총 판매 소폭 성장을 보였습니다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약간의 중국 음반 쪽에 매출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 좀 아쉬운 결과라고 이제 평가하는 자료가 나왔고요.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같은 제고스트 플랫폼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에스파 컴백 정리입니다. 이쪽도 보시면은 초동 판매 감소가 169만에서 113만으로 그리고 총 판매도 211만에서 190만으로 일단 빠졌다고 볼 수 있겠고 K-팝 전반의 중국 음반 쪽의 매출 감소가 나타났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제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하나투자증권의 이제 자료를 좀 가져와 보면 저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요. 엔터 4사의 10월까지 앨범 판매량인데 굉장히 기하급수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브 쪽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JYP도 잘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SM도 최근에 꽤 많이 팔았죠. 상대적으로 조금은 YG가 좀 덜 팔고 있는 모습인데 10월까지는 판매량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다음 오른쪽 보시면은 23년 예상 앨범 판매량인데 24년 추정치 보시면 23년 대비 24년 추정치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장률이 좀 빠지죠. 많이 빠지네요. 네, 그러니까 22년 대비 23년 성장률이 상당히 높은데 내년 같은 경우에 성장률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거의 플랫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 작년까지의 성장은 코어 팬덤향, 그러니까 아주 핵심 팬덤 쪽의 앨범 판매가 양적 성장이 이루었고 더군다나 이제 콘서트를 또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앨범 판매로 이어지는 양도 굉장히 많았다고 평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기대하는 성장은 대중적인 음악 소비 장르로 변하는데 그건 이제 음원, 스트리밍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연장으로 좀 바뀌는 라이트 팬덤 향으로 좀 바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결국은 성장의 패러다임이 퀀티티, 그러니까 양에서부터 퀄리티, 질적인 성장으로 변한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중화권향 음반료 수출 현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급격하게 좀 하락한 추세가 최근에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23년 9월 기준인데 작년 대비로도 성장률이 상당히 많이 좀 꺾이는 모습. 그러니까 중국 경기 내에도 약간 앨범 판매 공고 현황이 사실 좀 꺾이는 게 보인다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 그래프가 맞습니까? 이거 특별한 일이 없는데 20년, 21년, 22년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다가 적어도 이게 9월까지 누계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근데 그 가운데 표를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향 음반료 수출 중량 추이를 보시면 월별 기준인데 확연하게 그 막대 그래프가 확 빠진 게 보이죠. 하반기로 올수록. 이럴 수가 있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작년 7월 이후 뭐 하반기에 굉장히 좋았다가 올해 상반기 잠깐 반짝했다가 지금 쭉쭉쭉 중국 공구 쪽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게 월별로 보더라도 확연히 보이고요. 제일 오른쪽 보시면은 음반료 수출 동향 지역별 추이인데 빨간색이 일본입니다만 일본도 빠지고 있고 검은색이 중화권이 올라오다 다시 빠지고 있고 미국 쪽이 끈끈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향 쪽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다는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게 그 각 그 그룹사별, 그룹별 이제 흐름인데요. 이 보시면은 좀 확연하게 보이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어떤 이슈가 있냐면 좀 오래된 그룹들은 확연하게 좀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렇네. 블랙핑크 완전 아작났네. 네, 뭐 블랙핑크, 트와이스 이쪽은 상당히 좀 정체되고 있죠. 다행히 여자아이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여자아이들 많이 올라오고 있고 네. 그러면 있지도 그래도 조금 올라오지만 그래도 조금 뭐 아주 고성장하는 건 아니죠. 근데 신규 그룹들 보세요. 신인들, 엠믹스, 뭐 르세라핌, 뉴진스의 상승폭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팬덤이 있던 IP, 기존에 조금 오래된, 상대적으로 오래된 그 앨범들이 상당히 조금은 정체되어 있고 신인 그룹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이걸 갖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느냐. 네. 사실 그 리포트 내용을 보면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서 결국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이니까 네. 어쨌든 성장이 있을 것은 어디에 봤냐면 스트리밍에서 봤거든요. 공연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성장은 여전히 이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에 그 매수 기회로 보고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자는 내용으로 썼는데 오히려 이제 앨범이 안 팔리는 게 더 부각이 돼버려서 주가들은 오히려 더 하방으로 확 밀어버린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자, 앨범으로 끝날 산업이 아닌데라고 표현을 했고요. 음원과 공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피지컬과 그 다음에 스트리밍 비중 추이인데 피지컬은 뭐 글쎄 이 표현이 결국은 이제 일반적인 앨범 판매나 이런 걸로 보는 것 같고 스트리밍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앨범 소비는 K-팝 팬덤 문화에 국한된 보편화되지 않은 음악 소비 형태인데 대중적인 음악 소비의 형태는 음원 스트리밍, 공연 감량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쪽은 스트리밍 쪽이 더 많이 강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보편화되지 않은 음악 소비 형태는 이제 뭐 국내라든지 아시아 쪽이라든지 일부 이제 나라에 조금 국한된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미국 쪽으로 넘어가면 대중적인 음악 소비 형태가 역시 스트리밍이 이제 주도다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요. 다음 차에 보시면은 그래서 스트리밍이 좋아지냐 봤을 때 최근에 전국의 월별 스트리밍 보시면은 확연하게 쫙 올라갑니다. 미국 쪽에서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뉴진스도 미국 쪽의 스포티파이 내에서도 스트리밍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스트리밍에서 상당히 좀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주력 시장을 엔터 4사 모두가 미국 플러스 알파 서구권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 대부분 다 음원의 흥행과 공연 모객 확대가 중요한 이유다 볼 수 있는데요. 자, 다음 사진 보시면은 주요 아티스트의 연차별 투어 그 모객 현황인데 대부분 보면 모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그 그룹사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룹마다 이렇게 모객이 늘어나는 것은 공연 쪽에 상당히 좀 돈을 벌 수 있는 모습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앨범을 많이 파는 게 훨씬 더 좀 긍정적인 모습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앨범 같은 경우는 비용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고정비를 떨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익단이 상당히 높아진 경향이 있고, 공연은 모객이 많이 들어올수록 좋긴 하죠. 근데 이제 공연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장소 대관이라든지 뭐 네. 여러 가지 뭐 스텝이라든지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주요 아티스트를 보면 연차별 모객이 굉장히 많이 이제 콘서트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보이기 때문에 역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방시혁 대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K-팝에서 K라는 거 붙여야 되나. 그것 때문에 한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한 적이 있거든요. 결국은 하나투자증권에서도 산업이 K-팝이란 틀에 갇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K를 떼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 불러요? 결국은 이제 서구권에서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K-팝이란 K의 클리셰를 벗어던지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글로벌이 우리가 그냥 팝이어야 된다는 거죠. 한국의 노래가 그냥 팝이지 K-팝일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차피 어렵다.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파퓰러 뮤직이잖아. 그냥 다 떼고 그치. 계급장 떼고 붙자라는 거지. 뭐 미국이나 우리가 뭐 한국이나 한국 음악이라고 할 남이나. 필요가 있냐. 우리 음악은 그냥 글로벌 팝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시혁 대표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K-팝의 한계가 K-팝에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K-팝의 현재 글로벌 침투는 어느 정도냐면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96%의 시장을 그냥 K-팝으로 갈 건가, K를 떼고 팝으로 갈 건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96%의 폭발적 성장을 가져올 것에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과도한 시장의 낙폭은 앨범 성장 정체 우려에서 기인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비중 확대 기회라고 이제 긴 리포팅을 한 거예요. 하나투자증권에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다만 어떤 사업자가 질적 성장, 퀄리티 성장을 폭발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은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기획사가 다 그러진 않을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K의 클리셰를 버릴 수 있는가, 현지 시장에서 강력한 마케팅이 가능한가에 따라서 하나투자증권의 담당 애널리스트는 JYP와 하이브를 탑픽으로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얘기 들어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오늘도 한 10% 정도 빠졌다는 거. 알겠습니다. 두 번째, 반도체 업황 회복 속에서 반도체 장비 수요 증가 전망 등의 일부 관련주 상승. 네, KB증권이 오늘 보고서를 장문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뭐 최근에 반도체가 좋기도 하고 소부장도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선별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또 그 중심에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어제 제가 마감 시황 때 말씀드렸던 그 소켓 종류, ISC라든지 그죠? 리노 등등을 포함한 쪽도 그렇고, 어제 또 해외 쪽 증권사가 또 리노 그 공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또 내면서 어제 소켓 종류들도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돌아가면서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년에 반도체 시장 규모 반등에 대해서 KB증권에서는 올해 대비 12%의 반등을 줄 수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이유는 아마 3분기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내년 정도 예상되고 있고, 20년 사이클에 비추어 봤을 때 지난 10월에 디램과 낸드 고정 가격의 동시 반등이 아마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단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스마트폰과 PC 출하량이 3년 만에 반등으로 전망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하이닉스가 10조 원의 투자를 하면서 EUV 장비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도 HBM 캐파 증설과 관련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글로벌 랜드나 파운드리 캐펙스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일반적인 캐펙스는 아마 감소를 할 거라 보고 있는데 결국은 24년에 DRAM 제조사의 기술 발전 로드맵과 함께 가는 장비 업체, 특히 이제 전공정 같은 경우는 캐펙스에 투자를 많이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아있는 전공정 쪽에 뭐가 있냐면 텍 마이그레이션을 해가지고 미세화 공정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죠. 거기에 집중돼서 장비를 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HBM 관련된 쪽으로 중장기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결국은 하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사진 띄우시면 이제 한미 반도체를 이제 KB증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엔비디아나 뭐 AMD나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한미 반도체가 HBM 대장인 이유는 뭐 MS 마켓쉐어 1위인 하이닉스의 밸류 체인이기도 하지만 HBM부터 HBM3E까지 5세대를 전부 공급한 유일한 TC 본도 업체이기 때문에 약간의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KB증권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장비 업종 가운데 40~50배의 밸류를 받는 게 한미 반도체 상당히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대장인 이유는 그런 곳에 있다. 그래서 뭐 ASM이나 배시라든지 이런 장비 업체들이 지금 어느 세대에 들어가는 일정이 나와 있는데 사실 뭐 1세대부터 뭐 여태까지 5세대를 전부 공급한 유일한 TC 본드라는 입장에서는 약간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필요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면 한미 반도체가 후공정 장비 라인업 전부를 완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장비로 보면 한미 반도체가 경쟁하는 게 디스코라든지 그 다음에 토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해외 쪽 업체인데요. 사실 어제도 제가 그 선수촌이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가져온 그 자료를 보여드리면 배시나 토와보다 한미 반도체가 훨씬 더 성장률도 조금 낮은 편이기도 하지만 밸류가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도 어제 제가 표로 그 표를 가져와서 보여드렸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디스코나 토와나 각자 다 어울리게 다 이렇게 경쟁사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다른 경쟁사 대비 좀 비싼 거 아니냐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후공정 장비 라인업에 전부 완비가 된 게 한미 반도체라서 다소 좀 프리미엄에 대한 이슈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한 자료를 이렇게 KB증권에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반도체 공정 미세화로 이제 소자 간 거리가 짧아지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미세화 공정이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누설 전류 이슈이라는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하 축적의 정도가 높은 하이K 물질이 도입되고 하이K 절연막 형성을 위해서 하이K ALD 장비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ALD 장비를 하는 데가 어디냐 이걸 이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래서 신공정에서의 한국 반도체 장비 기회 찾기라는 또 표를 만들었더라고요.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게이트 절연막 형성에서 HBSP, 그 다음에 포토 공정에는 뭐 또 파크 시스템즈, 뭐 식각 공정에는 또 PSK, 그다음에 이온 주비나 뭐 여러 가지 부분도 또 있고, 방막 증착에서는 유진테크나 주성 엔지니어링, 금속 배선에서 KC텍, 검사 쪽에는 넥슨이나 파크 시스템 등등 이제 각각 그 어떤 장비 쪽에서 신공정에서 어떤 회사들이 그게 해당되는지를 한눈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심으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시면 반도체 장비 커버리지 10개 기업의 모멘텀을 가지고 선단 공정, 뭐 HBM, 뭐 고객사 확보, 점유율 확대 등등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회사가 어떤 쪽의 모멘텀을 가지는지 각자 좀 추려놨거든요. 10개 해서 이렇게 이야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장비주들 가운데 좀 공부를 좀 추가로 하시면 되지 않나 싶고요. 결국은 이제 KB증권에서는 유전텍하고 주성 엔지니어링을 조금 더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ALD 이 부분을 주성 엔지니어링이 하이K ALD를 장비를 하이닉스에 납품을 단독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진테크도 이야기를 하면 아마 EPI 층 형성이 가능한 방막 증착 장비, LPCVD 방막 증착 장비가 있는데 이게 아마 유진테크가 관련 주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리포트 꼭 한번 읽어보세요 주말에. 나한테? 네. 나한테 그런 거? 140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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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어떻게 다 읽어요? 이거 하시는 분들은 진짜 다 읽습니까 이거? 저 읽고 지금 정리했잖아요. 와 150페이지 언제 다 읽습니까? 우리 부장님이 다 정리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이거만 딱 보시면 돼요. 데일리 힌트. 이것도 신의 자료실에 올라가 있으니까 네. 그래프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부장님이 이제 또 딱 필요한 그래프만 딱 정리해서 여기 시황에 올려놓은 거니까 신의 자료실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100 몇십 페이지 이제 긴 이제 어떤 글이긴 한데요.
뭐 제가 여쭤보면 명예커님이 맥심이란 잡지를 볼 때 전부 다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읽을 곳만 보면 됩니다. 맥심은 읽을 게 없지 않습니까? 맥심은 저 커피밖에 몰라요. 커피는 맥심 그거밖에 모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지능형 로봇. 야, 이거 지금 계속 얘기했죠, 저희가.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시행 기대감 속에 자율주행 상승. 네, 어제도 이제 일부 법안 개정안 때문에 뭐 자율주행이나 AI나 로봇 관련주도 어제 좀 괜찮았는데요. 네. 역시 오늘 SK증권에서 상당히 또 좋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차량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 정도부터 자율주행 투자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하자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 자율주행 시대가 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품 업종들의 수혜가 굉장히 빠르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완성차가 자율주행으로 가긴 갈 건데 그 시대가 오는 시점보다는 부품주들의 수혜가 먼저 오면서 주가들이 움직일 거란 논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도입은 시기를 가늠할 수는 없긴 하지만 ADAS 부품 등의 자율주행 관련 부품들은 이미 신차에 하나 둘씩 적용이 일부 되고 있고요. 자율주행 기술의 시장은 센싱부터 판단, 제어, 뭐 네트워크로 이루어지고, 센싱은 결국 레이더라든지 라이다, 그리고 카메라 센서 퓨전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율주행 테마 관련해서는 역시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전통 자동차들이, 회사들이 내년에 이익 규모 증가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수송이 굉장히 중요할 것을 지키는 거죠. 올해만큼 좋은 것에 이익을 지킬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11월 30일 예정된 사이버트럭 첫 인도라든지 FSD 관련된 V12 탑재 가능성이 이제 시작되는 성장 산업의 시작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산업을 투자로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관련된 주식을 좀 사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4년부터 전동화 이 레버리지가 시작되면서 턴어라운드되는 현대모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그룹사 디지털 전환과 전동화 전환의 이중 수혜를 갖고 있는 현대오토에버 등도 이제 SK증권에서 거론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뭐 MC넥스나 넥스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등등 중소형주도 관심주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 사장님을 보여주시면 서울시에 이제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유자 비중 추이인데요. 역시 이제 자율주행이 조금 필요한 것들이 약간 고연령층이 어느 정도 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오른쪽에 65세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와 사고 증가할 추이인데, 역시 조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유자 비중이 올라가면서 교통사고 건수도 좀 올라가는 추이고, 그렇네요. 사고 증가율도 조금 증가하는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고령 운전자들은 어떤 자율주행의 도움을 조금 필요로 하는 그런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전체 사고와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 추이인데요. 역시 전체 사고 건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회색으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여전히 지금도 약간의 기능들은 들어가 있잖아요. 차를 타다 보면 뭐 크루즈 컨트롤이란 등등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앞에 이제 차 서는데 엑셀 밟으면 알아서 서요. 네. 띠띠띠띠띠 하면서 그런 브레이크 것도 잡고. 있고, 또 경고등도 들리고, 뭐 네. 차선이 변경돼서 졸다가 하면 또 뭐 경고음도 들리고 있는데,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확실히 더 올라갑니다,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65세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도 좀 올라가는 국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자율주행의 기능은 역시 좀 필요한 국면으로 간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참 재밌는데요. 각 상황별 1회 사고당 평균 주행거리, 이게 뭐냐면, 자, 그 막대 그래프가 3개가 있는데, 짙은 회색은 테슬라 비클의 오토파일럿 테크놀로지가 이제 이용된 거죠. 그러면 이제 1회 사고당, 그러니까 사고가 날 때 1회마다 평균 주행거리 얼마예요? 그러니까 1회 사고당 평균 얼마마다 한 번씩 사고 나냐? 얼마나 많아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이거 진짜 엄청 의미 있는 그래프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가 길면 길수록 뭐죠? 사고가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회 사고가 나려면 주행거리가 엄청 길어질수록 사고가 한 번 정도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차량에 오토파일럿 기능이 들어갔을 때 사고 거리와, 그 다음에 네. 테슬라 차량인데 오토파일럿이 안 들어갔을 때, 중간에 이제 그 막대 그래프가 있죠. 그 다음에 빨간 건 뭐죠? US 미국의 평균입니다. 평균 일반 운전자가 그냥 사람이 운전을 했을 때 사고 내는 거리. 그러니까 짧은 거리에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역시 오토파일럿 기능이 들어가니까, 테슬라의 차량 쪽에 오토파일럿이 들어가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행거리가 길더라.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사고가 나려면 굉장히 긴 거리에서 한 번 정도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저건 통계적으로 뭐 사실 테슬라가 많이 팔리긴 했지만 미국의 차가 그래도 한 5천만 대 있지 않을까요? 테슬라는 정말 일부 소수일 거고. 네.
저 평균은 엄청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서 운전 못하는 사람들 많고 막 그럴 텐데 근데 편하긴 사고 안 나긴 안 날 것 같더라.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는 결국 사고가 덜 난다라는 게 저 데이터가 말해주는 네, 건데. 근데 뭐 이 데이터는 테슬라에서 따온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또 뭐 여기 나오잖아요. 밑에 자료 주석이 나오죠. 근데 아무튼 뭐 뭔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은 기능을 한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자료이긴 합니다. 아니 뭐 편안하긴 편안합니다. 네, 네. 그건 인정해야죠. 네. 그리고 그리고 테슬라 타세요? 아니 자율주행이 야 테슬라에만 들어가 있어? 테슬라가 뭐 잘랐어? 왜 반말을 하세요? FSD가 뭐 진짜 풀 FSD야. 이 걔들도 2단계, 2.5단계뿐이 안 돼. 뭐 너무 뭐 잘하긴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일반 차량에도 스마트 크루즈나 이런 게 이제 편하긴 있으니까. 하더라고. 근데 부장님 아까 보여주신 거 네. 노인들의 그러니까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노인들이 많아지고 노인들이 운전하면서 사고 날 확률은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율주행이 더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이렇게 취지인데 사실 노인들이 자율주행 차를 사서 자율주행 기술을 눌러서 활용하기까지 굉장한 장벽이 쉽지 있지 않지. 않아요? 쉽지 사실 않지. 키오스크 누르기도 그분들은 어려워하시는데. 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방향성은 그쪽이다. 그렇다고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일단은 그걸 적응을 못할까? 그 생각은 해봐야죠. 물론 이제 약간의 적응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뭐 젊은 층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65세 이상의 분들이 그걸 적응도 못하고 그걸 할 줄도 모른다? 뭐 가르쳐줘도 그걸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약간의 뭐 너무 앞선 생각인 것 같고 충분히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차량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65세 이상 분들이 뭐 유튜브를 왜 보고 뭐 그 젊은 사람들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충분히 흡수를 할 수 있는, 흡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너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저도 나이가 더 들면 저도 이제 60세, 70세로 넘어가면 저도 좀 뭔가 순발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질 거란 저도 생각도 할 수밖에 없고 약간의 어떤 뭐 자율주행 기능이 있으면 좀 더 안전에 대해서 좀 근데 750만 원 더 내야 돼. 뭐 그래도 내는 거죠. 그때는 제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있을 거니까. 부장님은 네. 잘 보시잖아요. 65세 이후에. 네, 저는 70대도 지금보다 더 잘 벌 것 같거든요. 와 자신감.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 그렇으니까 네. 너무 길어졌는데 하여튼 한두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현차그룹의 자율주행 시스템 구성인데 이게 왜 보여드리냐면 자율주행을 하려면 이런 것들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 들어가요. 그 양도 많아지고 그죠? 자율주행 단계에 따라서 더 많은 양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역시 카메라 같은 경우도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비싸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사진 보시면 그래서 기업별 자율주행 적용 기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근데 테슬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아까 말한 대로 GM, 뭐 폭스바겐, BMW, 포드, 현대기아차, 볼보, 닛산 등등이 포함된 이 자율주행의 시장이 각 그 우리 OEM 그러니까 이제 각 완성차 회사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으니 이 시장이 자율주행 자체가 완전 자율주행이 열리는 시기는 좀 늦어지겠지만 부품은 계속적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품사를 보자라고 SK증권에서 긴 장문의 리포트를 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방향성이 그쪽이니까 핵심 기술을 가진 그런 기업들도 잘 공부를 해두고 주가 흐름도 파악하면은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알겠습니다. 우리 박근영 부장님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또 아름다운 외모와 또 정보로 왜요? 아름다운 외모와 정보는 뭐? 외모가 경쟁력이시니까 또 아름답다는 건 또 뭔지 잘 아름다운 모르겠습니다. 외모와 좋은 정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